상당히 지금 피곤해들 보이시고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좀 잘 아시는 주제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표정 안 지으셨으면 그럼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지금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려면 첫째, 수로가 아니라 주어에 관한 질문이어야 된다. 사회복지는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이다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라고 앞에 있는 주어 그 자체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저도 굉장히 많은 수로가 있거든요. 김기덕은 뭐다, 김기덕은 뭐다, 김기덕은 뭐다. 이 수로들 전부 본질하고 연관이 있지만 전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특히 힘 있는 사람이 너 이런 식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들이에요. 필요한 이름이고 의미 있는 이름이고 권력이 작동한 이름이지만 그게 본질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어요. 수로가 아니라 주어에 대한 물음이어야 되고 아까처럼 그 개념 자체에 몰두해서 사회복지라는 사회와 복지의 언어 자체에 몰두해가지고 완전히 그 언어학 분석, 에티몰로지로 들어간 자체가 지식으로 재밌긴 하지만 그것이 지향처를 찾지 않으면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정말 알쓸신잡, 이것도 나면 싫어하겠네. 알쓸신잡 비슷한 류에 그렇게 돼요. 아는 건 많으나 그거 어디 쓰겠어요. 쓸 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할까요, 그게? 그래서 질문이 기원과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기원.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늘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학생 그 입시 면접할 때 학생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 옛날에는 입시의 그 주소를 알기 때문에 부산에서 온 학생 보고 편하게 해주려고 학생은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네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면접해야 되는데 학생은 어디서 왔어요?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등골이 서늘하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기원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부산으로 갈 거네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면접 끝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네요. 맞아요. 기원에 대한 얘기. 기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원은 차원의 문제고 지향처의 문제예요. 빅뱅이 기원이 아니고 BC 1세기가 기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가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과 성찰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깨닫고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뭐 공부가 부족해서 뾰족한 건 모르겠는데 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회복지의 지향처는 뭘까?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라고 하는 이 합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복지.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 복지죠. 복지라고 하는 류 개념을 사회적이라는 종 개념이 딱 규정하고 있어요. 어느 학적으로 따지면 소셜 웰페어에서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은 소셜이라는 개념이에요. 소셜이라는 개념이 웰페어라는 개념을 딱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지만 웰페어가 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웰페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의 궁극적 지향처, 사회복지라는 말, 이 단어 속에서 얼핏 가려져 있는 사회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에는 뭘까요? 저는 인간이 숨어 있거든요. 인간이 웰페어라고 느낄 거고 인간이 웰페어적인 삶을 살아갈 거고 인간이 사회적 소셜이 살아갈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처가 있어요. 저는 인간을 의식 유기체라고 또 제가 이름 붙였는데 뭐 어렵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 몸도 있고 의식도 있고 인간에 대한 심층적 총체적 이해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물음이 결국에는 인간의 물음이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언가 조금 더 들어가면 나는 누군가 타자는 누군가 저는 20세기 21세기 최근 현대 철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타자에 대한 생각을 알려준 거예요. 그전에는
셀프밖에 몰랐거든요. 저 때는 사회복지가 공부하고 나누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받아 안아서 해야 될 숙제예요. 저는 21세기 현대 철학이 사회복지에게 넘겨준 최고의 넘겨준 과제. 내가 이까지 했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요리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타자 윤리라고 생각해요. 윤리는 빼고 타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조금은 지향적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도 잘 아시는 얘기죠, 그죠? 복지할 때 지자는 그 중국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 보면은 지는 복과 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복지는 복복. 그러니까 그냥 묶고 떠올라 간 거예요. 복복복복복. 그리고 복지라는 말은 영어 웰빙과 웰페어의 번역어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이 누군가가 언제 어디에 번역했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복지는 일본 학자가 1850년경에 웰빙과 웰페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웰페어는 뭐냐? 한 13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고대 영어죠. 웰, 파란, 페어웰. 웰은 뭐 좋다, 잘이고요. 페어가 뭐예요? 유럽 가시면 페어의 기차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행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잘 지내왔다. 잘 살아왔다.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니? 그죠? 그분 참 잘 사시다 가셨어. 그죠?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잘 살다 가셨지? 고통 없이 가셨지? 그런 거 물어보지. 무슨 욕구가 있었니? 무슨 위험이 있으셨니? 무슨 문제가 있으셨니? IQ는 얼마였니? 이런 역사 기록학적인 질문 안 물어보죠. 어떤 존재가 부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 존재 잘 가셨냐고. 웰페어 하셨냐고. 잘 지냈냐고. 따라서 웰페어는, 웰빙은 절대 감각적인 차원도 아니고 생리적인 차원도 아니고 정말 존재론적 물음. 인간이 사물하고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 이게 실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사물하고 다르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해 왔는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얘기예요.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이따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은 이 웰페어라는 용어가 아직 제가 자료는 못 찾아봤는데 중세에 나오는 웰페어라는 용어가 고대 정치 철학자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에우젠, 좋은 삶이라고 하는 주제랑 연결됐다 저는 깊이 믿어요. 고대 철학자들도 좋은 삶.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문은 결국 뭐 할 거냐? 폴리스 내의 개별 구성원의 영혼이 잘 살도록 돌봄의 정치라고 딱 했어요. 돌봄의 정치, 좋은 삶을 위한. 그걸 정치하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고대의 정치학의 자리,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를 딱 놓으면 딱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웬 황당?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게 놓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웰페어 기원 탐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철학입니다. 물론 뭐 2000년, 2500년 전의 철학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스칼라십을 걸고 약속드리는데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 20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공자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고전을 읽는 이유고 요즘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쇼펜하우의 철학이 다시, 니체의 철학이 다시 붐이 있는 이유예요. 인간이 별로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술에 휩쓸려서, 과학에 휩쓸려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의식이, 우리의 상상계가 우리를 건방지게 만들 뿐이에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한 1511년경에 라파엘로라는 학자가 그럴 거예요. 라파엘로가 자기도 이렇게 딱 숨겨놨어요. 요게 라파엘로예요.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쓴 거죠. 교황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1511년이에요. 그죠? 교황 율리오 2세의 주문을 받아서 교황이 사저에 자기 그 업무 보는데 걸고 싶으니까 하나 걸어다오. 그 교황도 참 놀라운 분이죠. 교황도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돼가지고 르네상스가 된다는 걸 느끼고 가장 르네상스 돌아갈 고대 철학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이죠. 이걸 딱 그린 거예요. 54명의 철학자를 그려놨어요. 한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투탑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뭐 호나우두와 메시, 손흥민과 이강인, 조성진과 임윤찬 이런 거예요. 회장님과 부회장님 아직 이 두 사람이 특히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허벅지에 대고 있는 이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유럽 사람들로 따지면은 노자와 맹자와 공자와 바이블과 이런 걸 묶어놓은 책 같아요. 이 책을 자기 허벅지에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남자들에게서 허벅지는 여자들에게서는 자궁 같은 곳이고 동성애를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자기의 모든 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미술품이나 또는 도자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했을 때 허벅지만 이렇게, 제 허벅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 책을 딱 댄 거예요. 이게 우리 폴리스가 해야 될 모든 것. 거기에 좋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행복에 대한 얘기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행복에 대한 얘기 전에 좋은 삶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은 삶. 플라톤은 에우프라테인, doing well, 잘해라, 잘 기능해라, 잘 살아라는 뜻이고, 에우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둘을 합쳐가지고 에우젠과 에우프라테인,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처음에 학교 갈 때 기억나시나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학교 가방 메고 나갈 때 1등 해야 돼, 100점 맞아야 돼, 너 의대 가야 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잘하고 와, 잘해. 그게 뭘까요? 그 공간에서 너의 기죽지 말고 본성을 잘 살려서 잘하고 네가 학교 간 게 정말 재밌구나라고 느끼고 돌아와서 집안에 뛰어들면서 엄마를 안고 엄마 학교 너무 재밌어, 나 학교 가기 잘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엄마랑 아기랑 안고 있는 여기서 내면에서부터 슬금슬금 피어나오는 깊은 내면의 자부심과 만족감, 그게 에우다이모니아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2000년 전 사람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3월 달에 욕구를 만족시키고 위험을 예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복지요. 이렇게 무수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요. 하지만 그게 지향하는 곳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그런 거예요. 더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른 이 영혼의 활동이에요. 푸시케하고 에네르기야, 카트, 아르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다움, 이걸 인간의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좀 넓은 의미였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식, 넓은 의미에서의 이성이에요. 넓은 의미에서의 이성, 인간다움. 선생님들이 지금 저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서 내면적으로 의식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자기의 특성을 완전히 꽃피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시작한 그 전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 이후하고 여러분들의 덕성과 영혼의 활동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약간의 에우다이모니아도 생기셔요. 이런 기쁨이거든요.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러 오신 수없이 많은 분들, 한 존재가 있다가 없어졌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잘 살다 가셨지? 뭐 큰 고통 없으셨지? 그거예요.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에우 젠이에요. living well이고요. 그리고 왜 doing well이냐? 이 영혼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에너지야, 에너지, 활동을 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기가 죽거나 잠재적이거나 말만 하면 안 돼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도록, 인간다운 본성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플라톤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영혼 돌봄을 위해서 정치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모든 철학자가 모여서 고민한 거예요. 우리 구성체에 속해 있는 이 시민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서 그 사람들이 에우젠, 에우프라테인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인 것. 저는 이게 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은 학문적, 전문적 그 공간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이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 뭐 개인이 아니다, 뭐 집합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회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소셜인데 그분들은 더 소셜을 해가지고 사회성이란 이름으로 이제 개념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요. 이 사회성이란 의미 속에 대부분 한 세 가지 정도를 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회성은 개인이 아니고 집합적인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교육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아까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집합적 행위거든요. 제가 유치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숟가락 하나를 좀 얹혀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합적 행위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집합적 행위예요. 또한 구조적 행위예요. 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는 이 행위, 여기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더 방법이 없어요.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한 인간을 억압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그걸 구조화할 수도 있고 구조적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걸 선험적이다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선험적.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구조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초월적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억압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인간에 의해서 실천의 결과물이에요. 구성의 결과물이에요.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집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했던 사회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읽어 나가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핵심은 이것들이 집합적, 구조적, 실천적으로서의 사회성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얘기들 중에서 그 지향처가 아쉬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중간 단위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언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이유로 했다는 것도 책으로 다 적어놨어요. 그 동양의 영어 개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개념을 적어놨는데 그걸 봤더니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사회라는 것을 접하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 사회 기구, 사회적 관계, 사회적 규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찾아낸 게 뭐냐면 사자와 해자를 붙였는데 동양에서 존재하는 이 사화해는 친목 관계, 가벼운 관계, 소규모 관계, 나랑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일종의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이 풀렸어요. 아, 이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공허한 것들 속에서 내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이 사회라는 게 결국 인간과 인간의 릴레이션,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을 둘둘둘 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회적인 게 뭐냐면 관계적이었던 거예요. 타자적이었던 거예요. 성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the social, 사회성이라는 것 속에 지향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 제도가, 사회 구조가, 사회적 어떤 법률들이 인간과 분리된 채 둥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라는 타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저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점 속에서 붙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붙어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성찰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중간 단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은 성찰성이라고 봐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생각 안 하시면 그만이죠, 뭐. 성찰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찰성의 본질이 바로 저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찰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회, 동양에서는 좀 모르겠는데요. 서구의 그 아카데믹 디스플린에서 나타난 것은 한 196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찰성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뛰어든 것은 한 2.5 디케이드 정도,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왜 각광을 받게 됐냐?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의 구조적인 입장으로 구조적인 차원에서 관리주의라는 차원에서 과학주의라는 차원에서 무시되고 억압됐던 인간의 고유한 내면에 대한 발견이에요. 인간을 발견해 봤더니 이게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고 이게 내면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행위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의식.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트로스펙티브, 내관, 인트로스펙티브, 내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성찰성이 가장 단점이에요. 내가 느낀다고 선생님들이 느낄지는 모르지만 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성이 정확하게 어떤지, 성찰성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것도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성찰성의 원리와 문법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회복지에서 성찰성을 쓰더라도 왜 쓰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막연하게 성찰해 보시오. 자기 내면을 보시오. 자기의 토대를 보시오. 성찰성의 원리와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찰성이라는 것을 교육에, 실천에, 리서치에, 자기의 반성에 쓸 수가 있죠. 성찰 노트를 쓰더라도, 리플렉티브 에세이를 쓰더라도 원리와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지금 많이 진행 중이에요. 핫 이슈예요. 이거 어느 학문 분야가 제일 잘할까? 사회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우리의 씨름판, 아니 우리의 판이에요. 뭐 우리만큼 이런 거 잘할 사람이 없거든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콘스테이티브 하긴 가지고 퍼포마티브 프로젝트 하시고 논문 쓰신다고
이런 거 안 하시, 이런 거 너무 쓰시면 되는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런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예전에 제가 살면서 조금 억울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막판에 할게요. 네. 저는 이런 개인 자의식, 내면적 자의식과 행위 역량, 이 얘기는 사실은 아까 했던 플라톤 얘기를 근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프시케 에너기야. 그 얘기예요. 자기의 내면적인 활동의 힘, 이걸 사회적으로 딱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추앙해준 게 인격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약속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간은 나원이 있죠? 이거는 일상을 영위하는 나예요. 어떤 개체를 이렇게 보겠죠? 어떤 개체를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가 있고요. 이 나는 나를 이런 식으로 봐라, 저런 식으로 봐라, 이런 거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부터 온 나, 구조적인 나까지 이 세 개의 나를 요 나투가 전체적으로 초월적으로, 좀 어렵죠, 그죠? 초월적으로, 성찰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죄규적이죠? 왜? 나라고 하는 나를 또 내가 볼 수 있게 되니까. 초월적이죠? 왜? 나라고 하는 나를 그냥 보기만 하면 반복될 건데 얘가 마치 뱀이 머리를 들듯이 딱 들어서 한 차원 높게 올라감으로 해서 요걸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이에요. 왜 사회적이냐? 외부에서 들어온 타인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려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성찰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요 얘기.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식의 성찰성의 원리와 문법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만들고 촘촘히 만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심리학을 자아심리학도 뛰어넘는 얘기고요. 단순히 성찰을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그 철학도 뛰어넘는 얘기고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경험하는 윤리학도 뛰어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철학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가이자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 성찰을 하고 있는, 그죠? 프랙티스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머리가 아니고 프랙티스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거고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체험과 성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논문만 써요. 뭐 그러시든지. 저는 프로젝트만 해요. 뭐 그러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아마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질문이 어떻게 해서 자기와 타인을 구하게 될 건지 이런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복지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사회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복지를 통해서 그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성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거는 기존의 로마 시대부터 들어왔던 사회성은 뭐예요? 가족은 이유도 모르면서 실존적으로 부조리하게 책임을 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동,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그게 부조리잖아요. 그 부조리함 속에 살았어요. 가족은. 가족 밖은 완전히 계약을 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책임의 연대로, 책임으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 너는 사회가 도와줄 수 없어.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복지가 가족도 아니고
기존의 사회 또 아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완전 창조적으로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이란 말에서 위험을 사회적으로 관리해보자라는 이런 놀라운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의무 권리의 영역과 구별되는 연대 책임을 만들어내고요. 집단과 개인 간의 긴장 갈등을 대화 협상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권은 고전적인 개인권, 소유권, 이게 단순 확대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절박하게 벼랑으로 몰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만해.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더 소셜, 21세기에 필요한 더 소셜에 대한 이 사회성에 대한 개념적, 인식론적 토대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담론투쟁, 어떻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인가, 감정투쟁, 어떻게 이걸 권력화할 것인가, 정치투쟁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좀 그러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남았나요? 한 시간 지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개념은 지금 우리 학생들, 심지어 대학원 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입니다. 사회복지는 실천을 지향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뭐 응용 학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회복지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동일한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처를 못 가게 하거나 가로막게 하거나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길이 사회복지 실천이거든요. 따라서 사회복지 기원은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 기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 세계 사회복지사 연맹에서 사회복지, 여기서만 소셜 워크,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인 소셜 워크, 일반적인 소셜 웰페어가 아니고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소셜 워크이라고 한다면 워크 자체가 일한다는 거거든요. 한다면 여기에 딱 구절 나와 있어요. Principle of Social Justice. 여기서 principle은 라틴어로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principium, 기원.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 왔어요. 사회복지 실천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Social Justice에서 왔어요. Human Right에서 왔어요. Collective Responsibility에서 왔어요. Respect for Diversity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왜? 현실이 불이하고 비인격적이고 함께 책임지지 않고 개별적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현실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결국 사회복지는 괴로움, 인간이 타고난 이 괴로움, 불안과 두려움, 불안정, 이 불안,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맞서 싸울까? 이게 사실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사회복지는 행복 전문가, 그 전에 고통 전문가여야 된다. 고통. 사회복지사들만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돌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사회복지 개론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발랄한지 몰라요. 교수님,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거든요. 나는 내 얘기 다 하고 너는 너네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우리의 클래스는 자유로운 공간이야. 했더니 또 너무 자유롭게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은 애가 딱 이러면서. 교수님 왜 자꾸 고통만 얘기하세요? 저 사회복지 행복도 있잖아요. 행복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쁨 얼마나 좋아요? 고통만 얘기하세요. 고통이 좋아요? 기쁨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쇼펜하우어 얘기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있는 사자가 있다. 잡아먹는 자의 기쁨하고 잡혀먹히는 자의 고통하고 어떤 게 크냐? 어떻게 비교할 거냐? 직관적으로 이거는 테스트 안 해봐도 돼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잡아먹히는 자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그런 거예요. 저는 생명 있는 건 안 먹어요. 그래요. 지금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자본주의가 있단다. 식인 자본주의가 있단다. 캐니벌 캐피탈리즘이 있단다.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단다. 잡아먹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왜 잡아먹히는지 계속 얘기할 거고요. 잡아먹고 있는 자의 기쁨도 저게 얼마나 가짜 행복인지도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에 란 무엇인가 속에 들어가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우울하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디즈멀하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유럽의 학자들이 좀 우울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성찰적인 내면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울한 작업에 손발을 담그지만 이 우울한 작업, 이 타인의 고통, 잡아먹히는 자의 고통을 못 잡아먹게 만드는 이건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찾을 거예요. 고통에서 기쁨을 찾을 거예요. 잡아먹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뿌듯한 만족감, 에우다이모니아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헌법에, 사회보장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한다. 왜? 사회복지사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국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돼? 국가대표를. 우리 이강인인데, 손흥민인데.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